네, 오늘은 호재와 악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호재 뉴스, 악재 뉴스, 그리고 호재 공시, 악재 공시,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복합적으로 되게 어려운 매매입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데 이게 왜 어려운지는 예전에 심리 분석도 같이 해야 되고 이런 테마에 대한 센스가 있으셔야 돼요. 테마에 대한 센스. 이게 어려운 거죠. 그냥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센스. 재료 매매나 이제 호재와 악재를 구분하는 센스. 격, 즉 뭐냐면은 경험이죠, 경험.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섹터에 대한 스터디가 있어야 되고 호재와 악재가 있는데요. 이 호재와 악재를 그냥 표면적으로 알기는 쉽다. 그게 어려운 겁니다. 표면적으로 알기가 쉽다는 게 어려운 점입니다. 간단하게 표면적인 것부터 쉬운 것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하다 보면은 다 알아야 되는 거긴 한데, 자, 호재 뉴스와 악재 뉴스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호재 뉴스랑 좋은 뉴스랑 안 좋은 뉴스 이제 다 구분 가능하신가요? 구분이 가능하다 1번, 조금 살짝 애매하다 2번, 그냥 그저 그렇다 3번, 좀 잘 모른다 4번, 아예 모른다 5번 올려주세요. 땜빵맨님, 나나님. 네, 호재 뉴스와 악재 뉴스가 있는데 이게 표면적으로는 알기가 쉬워요. 그냥 뭐 어떤 종목이 좋았다. 굉장히 뭐랄까 HTS 뉴스에서나 네이버 뉴스 같은 거 거기에서 그냥 뭐 좋았다. 막 그냥 기자들이 의뢰 쓰기에 그냥 뭐 임상 3상 통과가 기대가 된다. 막 그런 것들. 어디랑 MOU를 체결했다. 이런 거. 그런 게 표면적으로 좋은 뉴스고요. 네. 키워드는 세계 최초. 네, 이런 거 있고요. 이제 사상 최초. 옛날 거긴 하지만 돈스코이오 보물선 이양. 이양 맞나? 인양이죠, 인양. 역대 최초.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약이라든지 탈모약 이런 거. 맨땅. 맨땅이 뭔지 아세요? 제가 만든 말인데요. M 메타 페이스북이죠. A는 애플, N은 엔비디아, T는 테슬라, A는 아마존, 그리고 N은 넷플릭스, G는 구글.
알파벳. 이렇게 해서 맨땅과 엔조 아니면은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계약 체결 이런 게 표면적인 그 호재 뉴스다 보시면 되고요. 호재 공시와 악재 공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1대 N 무상증자 1대1이 가장 1대1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1대1이 가장 일반적인데 1대 0.5 이런 거 한 데도 있어요. 1대 0.3 이렇게 한 데도 있기도 한데 1대 2 아니면은 1대 5 이런 거 한 데도 있긴 있죠. 무상증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액면 분할이나 액면 병합 그 주식 수에 영향을 끼치는 공시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와 어닝 쇼크가 있는데 뭐 역대급 실적이라는 거 아니면은 전년 대비 80% 성장 아니면은 150%막 이렇게 올라가는 곳 전년 대비 매출이 이렇게 되는 거냐 아니면은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거냐 요것도 결이 다르죠. 웬만해서는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게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표면적인 호재고요. 이제 표면적이지 않은 걸 볼까요? 그 표면적인 거긴 하지만은 이제 바이오 섹터에서는 임상이 있죠. 임상이 있는데 이게 1상과 2상과 3상이 있어요. 1상은 웬만해선 된다. 그리고 돈으로 해결 가능하다. 2상은 대형 제약사는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데 중소형 제약사는 도박이다. 3상은 엄청난 호재이다. 엄청난 호재인데 요거는 보통 반대로 엄청난 호재가 아니라 사실 단기 트레이더한테는 악재이다. 이런 재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마법의 단어가 있죠. 매직 워드가 있는데 뭘까요? 선반영, 재료 소멸, 아니면은 재료 공개. 재료 소멸, 재료 공개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훼손 막 이런 것도 있죠. 요거는 그냥 대놓고 악재면 모멘텀 훼손인데 모멘텀 훼손은 이제 강성 주주 박멸용. 이 회사의 핵심 코어 가치에 대해서 훼손을 놔가지고 이제 강성 주주들도 아 이거 보고
초창기 투자했는데 이건 끝났다 생각하도록 이제 모멘텀을 일부러 훼손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표면으로 알 수 없는 호재.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삼성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하루짜리이기 때문에 보통 삼성이 발표된 당일은 음봉이 굉장히 강하게 뜹니다. 음봉이 강하게 뜨는 와중에 거래량이 터지니까 단타개미들이 와가지고 그런 변동성에서 수익을 보고 나가고 그런 거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이상도 이제 이상 예정된 이상이었냐, 예정된 스케줄이었냐, 아니면은 갑작스런 호재인가.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은 당연히 이상 통과하지 하면서 셀트리온 이상을 통과한 거랑 예를 들어서 좀 작은 회사 뭐 한국 BNC라든지 그런 조그만 회사 같은 곳에서 임상 이상을 통과를 한다. 막 그러면은 이제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면 클수록 그런 회사일수록 이상 통과의 모멘텀은 강하게 나옵니다. 스프링처럼. 그리고 일상 같은 경우도 엄청 조그만 회사가 통과한 거 아니면은 별로 움직이지 않아요. 요거는 이제 일상을 통과한 후에 일상 이후의 움직임과 이상 가능성 아니면은 그 무슨 오가 있었는데 에로라 가죠. 에로라는 단어 아시는 분은 1번 올려주십시오. 모르면은 5번. 에로는 진짜 바이오의 엄청난 단어죠. 일상이나 이상 통과한 종목들은 이제 에로의 가능성이 생겨요. 에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신라젠 있죠. 해외에서 이상 통과한 후보 물질. 이런 거를 해외에 있는 제약사가 에로를 해가지고 신라젠이 LI를 한 거예요. 라이센스 아웃. 이 후보 물질에 대한 라이센스를 파는 거예요. 다른 제약사들한테. 그렇게 해서 이런 걸로 영업을 해서 다른 대형 제약사한테 라이센스 아웃을 한다. 그러면은 이 라이센스 가치가 예를 들어서 1,000억어치였다. 그러면은 이 일상과 이상을 하는데 들었던 돈을 뺀 돈이 이제 순이익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또 CMO 같은 곳은 그 반도체로 하면 파운드리죠. 알기 쉬운 단어로는 공장, 바이오 공장. 이렇게 해서 약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대신 임상 진행해주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바이오는 이렇게 굉장히 많고 복잡한데, 아무튼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이 생기면은 일상 이상 통과해서 생기면은 거기에서도 밸류에이션이 인정이 된다. 그러므로 일상 이상도 이제 약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암 시장이나 이런 제약 시장, 병에 대한 뭐랄까요? 약의 가격? 예를 들어서 그 당뇨 시장이 있고
관절 시장이 있고 미용 시장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미용 시장은 뭐 탈모, 다이어트, 피부 미용, 그리고 안과 시장, 그리고 심장 관련 이런 것도 있고 뭐 당뇨 말고도 이제 간암, 폐암, 그리고 뭐 요런 엄청난 질병들과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죠. 이런 상품에 대해서도 이 1상, 2상, 3상에 대한 그 시장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암 같은 경우는 1차, 1차 암, 2차, 3차 요런 식으로 있어요. 이게 1차로 들어간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이 3차 시장에 대한 임상을 해 가지고 통과하고 2차 임상해 가지고 통과하고 요런 식으로 1차 하나하나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이제 단독을 할 거냐 아니면 병행 투약을 할 거냐. 굉장히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는 이래서 어렵고 그리고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게 어 그게 있죠. 그 보험, 의료보험 적용이 되냐 안 되냐. 너무 많이 있고 이게 결국에 재무에 언제 반영되냐. 요런 게 많기 때문에 1상, 2상, 3상 그런 거는 쉽게 도전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호재는 발표된 순간 소멸된다. 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호재는 발표된 순간 소멸이 되는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호재가 아니라 악재 같은 경우 발표 후에 이제 마법의 단어 후반영 있죠. 후반영. 후반영이 얼마나 강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폭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오는 건 다 알았어요. 태풍이 오는 거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대대적으로 엄청 대형 태풍이 올라온다고 엄청 한 달 전쯤인가 굉장히 호들갑을 떨었었잖아요. 그리고 호들갑을 떨었는데 이제 일본으로 지나갈 줄 알았지만 일본으로 지나가지 않고 한국으로 이제 내륙으로 왔었죠. 서울까지 해가지고 쭉 이렇게 그 태백산맥, 소백산맥 사이로 해가지고 막 올라왔는데 그렇게 내륙 지방으로 올라오면서 바다에 있는 오히려 더 바다에 있는 기압을 못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약해져서 소형 태풍으로 바뀌어버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태풍이 온다는 건 다 알고 있었고 태풍이 왔을 때 뭐 어디서 비가 내린다 지방에서 저쪽 제주도에서 뭐 비가 많이 내리고 거의 그 파도가 많이 친다 해도 서울에서는 별로 느낄 수가 없었죠. 그런 태풍의 강도를. 그런 상황에서는 후반영이 너무 약했죠. 그러면은 이제 실망 매물 때문에 또 올라갔던 게 다 시세가 이제 밑으로 빠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도 한 달 전이 아니라 6월 달에 이제 방류할 계획에다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을 때 그때 엄청나게 시세가 강하게 나왔고 실제로 이제 일본의 오염수가 바닷물로 들어갔잖아요. 방류가 돼 가지고 몇백 톤 해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들어가고 나서 그냥 우리나라는 좀 약간 잠잠히 있는 느낌인데 중국이랑 또 다른 데에서 오히려 더 엄청
크게 뉴스가 났죠. 크게 뉴스가 나면서 그 중국에서는 내부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중국에서 거기 소금 사재기 있었고 먹거리 사재기 있었고 그게 또 우리나라에 영향이 오고 그리고 일본 수산물 이제 수입을 안 한다. 그래서 다시 수산주 가고 그런 게 후반영이 그러니까 이제 재료 공개 후 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끼쳐지는 정도. 여기에 따라서도 후반형 시세가 나오는 게 제각각이에요. 제각각이고 그리고 이제 일대 몇 무상증자 있잖아요. 요런 거. 요런 것도 진짜로 기업이 정말 개미의 등을 많이 적극적으로 쳐먹는 이제 대표들은 내부자들이 그 차명 계좌로 주식 매수를 해요. 그래서 아무런 호재도 없는데 이렇게 천천히 계속 올라가는 종목 있잖아요. 올라가다가 이제 무상증자합니다 발표하자마자 당일에 갭이 떠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갭 떠서 이렇게 일봉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얼마 안 가가지고 계속 빠지고 빠지더니 윗꼬리가 달리다가 이제 음봉까지 꽂혀 내려가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음봉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종목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다음날도 막 이렇게 빠져버리고 무증 발표하고 이런 데가 전형적인 양아치 회사다. 그래서 무상증자가 발표가 되는데 진짜로 양심적인 회사라고 하면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무상증자 발표하면 막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무상증자 발표했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다 하면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숨겨진 악재. 이것도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액면 분할이나 액면 병합 또한도 이제 요게 공매도가 많다 막 그러면은 이제 쇼커버링 공매도 세력한테 그런 액면 분할, 병합 그런 게 소식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발표를 해버리면은 바로 그냥 쇼커버링한 경우도 있고 이제 프로그램 그것도 외국계 프로그램 얘네들은 평균 시세를 다 입력을 해놔요. DB에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액면 병합을 해가지고 이제 5,000원짜리가 10,000원이 된다. 아니면은 5,000원짜리가 50,000원이 된다. 요러면은 이제 매도를 치는 외국계 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권리락이 다 끝나고 완전히 다 됐을 때 병합이 완료가 됐을 때 갑자기 팍 올라니까 요거를 체크하지 못한 외국계 기관들은 여기에서 다 매도를 때리게 되는 거죠. 근데 액면 분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5,000원이었는데 외국계에서 프로그램상 2,000원 되면은 매수를 해야겠다. 이런 게 딱 심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5,000원이 예를 들어서 액면 분할을 5대 1대 5를 해가지고 1,000원이 된다. 그러면은 2,000원 매수하는 매수를 입력한 증권사가 있다면은 요거를 풀 매수하겠죠. 요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액면 분할이나 액면 병합을 하는 목적을 잘 아셔야 돼요. 목적. 액면 분할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주에 50만 원, 100만 원 막 이런 회사가 액면 분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데 갑자기 10,000원짜리 회사가 액면 분할을 1대 10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1,000원이 된다. 그러면은 물음표죠, 물음표. 까딱 잘못하면은 이거 동전주 되는데. 그리고 액면 병합도 이상한 회사가 100원짜리 회사가 한 120원 하고 있어요. 주가가 120원 하는 회사가 있는데 액면 병합을
10대 1로 해가지고 1200원으로 만든다. 그러면 이것도 이상하죠? 아니, 동전주가 갑자기 지폐좀 만들려고 강제로 액면 병합을 하네. 막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걸 하는 목적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 거고, 공시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다른 공시로, 유상증자가 있고,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있는데, 주주,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그 일반 주주가 있고, 그리고 최대 주주가 있고, 주주 배정을 누구한테 하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주 배정인데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20% 갖고 있어요. 그런 회사가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삼성전자 지정을 해가지고 뭐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반대로 하면 삼성전자가 해당 회사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거니까 엄청난 호재가 되는 거죠. 근데 일반 주주한테 예, 배정을 해가지고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주주들한테 손 벌리고 돈 주세요 하는 거니까 엄청나게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유상증자도 이제 삼자 배정 유상증자가 가장 흔하죠. 요거는 이제 이 해당 종목에 지분이 별로 없거나 아예 없거나 아예 다른 회사에서 투자를 받는 거. 이제 회사채인 거죠, 회사채. 일정 금액으로 주식을 증자해서 다른 회사에 팔아서 이제 투자를 받는 그런 거죠. 이런 것도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화나죠. 왜? 나보다 평단가가 낮은 놈이 들어오니까. 그럼. 근데 이게 한 2년 후쯤에 팔죠. 일종의 그냥 주식 희석의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 가치 희석.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가 유증에 참여한다. 요러면 또 이제 호재가 되는 거죠. 넷플릭스랑 뭘 하려나 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바이오도 많이 해요. 바이오. 왜? 임상에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임상에 드는 비용을 댄다. 막 그렇게 하면은 말은 되죠. 근데 이걸 보고 달라붙었던 개미들이 이제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호정홍시, 악재홍시 있고, 그리고 또 감자공시. 감자공시는 감자 가격 있죠? 예를 들어서 1,000원, 10,000원짜리 주식이 감자를 해가지고 이제 2,000원 됐어요. 2,000원 되면은 2,000원까지 쭉 빠졌다가 단기 상승할 때가 있거든요. 단기 상승할 때 이런 시세를 먹는 사람이 있고 감자공시 말고 주주배정 유증을 했을 때 CJ, CGV 같은 거 그 감자 그 뭐지? 유증 가격 있어요. 발행 가격 거의 근접할 때까지 쭉 빠지다가 거기에서 엄청난 상승을 하다가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죠. 요런 데서 이제 사게 되면은 요런 데서 팔아도 굉장한 이익이다.
네, 그렇게 해서 이런 공시를 활용하는 매매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랑 어닝 쇼크가 있는데, 이게 그 어닝 서프라이즈도 주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고, 어닝 쇼크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바로 그 매직워드 마법의 단어 선반영.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져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딱 발표하고 나니까 이제 엄청난 실적이 나왔는데 이 회사가 다음번에도 이 실적을 낼 가능성이 엄청나게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하고 엄청나게 상승했을 때 기관이나 외인들이 매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개인이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기관에서 개인으로 손바뀜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엄청나게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과연 해당 회사에서 지속 가능한 실적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웬만해서는 안 좋기 힘든 흑자 전환이 있죠. 흑자 전환. 흑자 전환은 이게 엄청나게 강한 것도 아닌데 안 좋기도 쉽지가 않은 그런 공시예요. 흑자 전환이 되면은 그냥 바로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흑자 전환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사유 파악을 해야 되고, 해당 종목에 대해서 너무 종목이 많다 보니까 이 해당 사유는 너무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 케이스를 딱 지정해서 알 수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유형 자산을 판다든가 매각으로 흑자 전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투자 수익으로 흑자 전환이 될 수 있고, 가장 좋은 거는 기본적인 사업을 하는데 업황이 좋아져서 흑자 전환을 하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요즘 흑자 전환 가능성 있는 게 CCTV 섹터. 여기들은 계속 엄청난 레드오션이었다가 이번에 미친놈 테마로 CCTV가 거기 호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흑자 전환 될 수 있죠. 흑자 전환이 되면은 여기에서 모멘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CCTV라고 예를 들었는데, CCTV 업체 중에서 재물을 한번 다 봐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한 실적인가 봐서 아니다 싶으면 주가가 하락한다. 기다 싶으면은 주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상승세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닝 쇼크 같은 경우도 이제 주막 선비님께서 말씀한 경우가 많죠. 이번 예를 들어서 2분기 실적은 당연히 안 좋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어닝 쇼크가 나왔다 했는데, 어닝 쇼크가 생각보다 덜하네. 이런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어닝 쇼크가 나왔을 때 호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좋지 않았고, 생각보다 안 좋지 않아서 어닝 쇼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급등한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마법의 단어 어닝 쇼크가 났을 때 오르는 경우, 어떤 심리가 있냐면은 바닥을 쳤다.
바닥을 치면은 이렇게 있다가 바닥을 치면은 어떻게 되죠? 튀어오르죠? 바닥을 치면은 튀어오른다. 바운드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어닝 쇼크가 나면은 악재 반영이 되었다. 악재 해소, 소멸. 이런 걸 이런 사유로 주가가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호재와 악재, 악재와 호재 그 양면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해가 잘 되시나요? 이런 건 시장을 보면서 이제 재료 파악을 많이 해보셔야 가능한 그런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 테마가 떴을 때 이제 움직이는 종목 있잖아요. 혹시 강한 테마인지 약한 테마인지 구분하는 방법을 아시나요? 그게 바로 테마성이라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강한 테마일수록 테마의 특징. 대장주가 있고 부대장주가 있고 3등주가 있고 이게 다 따라서 움직이면 강한 테마이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관종이죠, 관종. 관종 등록을 하는데 섹터 매매하시는 분들, 재료 매매하시고 테마 매매하시는 분들이 빠지는 많은 오류 중에 하나가 테마가 예를 들어서 떴어요. 예를 들어서 원전이 떴어. 원전이 뜨면은 이제 지금은 서전기전이 상을 가긴 했는데 뭐 굉장히 많은 원전 테마가 있죠. 원전 테마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서전기전 있고요. 그리고 한전 산업이랑 기술이 있고 뭐 KPS 기계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가장 무거운 놈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 보성 파워텍 그리고 에너토크 그리고 서전기전 뭐 우진도 있고 오르비텍도 있고 오르비텍은 인공태양 해가지고 LK99랑도 연관이 있었어요. 오르비텍은. 그리고 한신기계도 있죠. 한신기계. 갑자기 커졌네. 요런 테마들이 있는데 뭐 지투파워도 있고 여기에서 대장주가 있고 부대장주가 있고 3등주가 있어가지고 이게 모두 따라서 다 같이 움직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 똑같이 완전히 이게 무더기로 움직이면은 1등주, 2등주, 3등주가 나오는데 1등주 상한가 2등주 이제 22% 3등주는 예를 들어서 17%막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여기에선 요거는 이제 급락도 가능하고 요것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죠. 상이 터지게 되면
그런데 안 터지고 계속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3등주에서 이제 VI까지 다음 VI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먹거리가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되는 건데 뭔가 하나가 상한가를 가고 막 그렇게 움직이면은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닌데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테마 하나가 예를 들어서 10%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서전기전이 10% 갔는데 갑자기 가네 하면서 한전 사놓고 갑자기 사. 그러면은 이제 2% 3%는 먹을 수도 있겠는데, 앞으로 이게 테마가 약하다 하면은 이제 한전기술이나 한전산업 샀던 거 다시 제자리로 가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테마 매매하는데 손해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테마도 강한 테마인지 약한 테마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하고 경험을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테마가 강하다 하면은 강하면 아니면 재료가 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프로그램 개입이 많이 생겨요. 저는 별로 안 믿는 편인데 프로그램 개입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데 해당 종목은 이렇게 잘 버텨요. 고가에서 잘 버텨요. 이런 현상이 있으면은 이런 비동기화 현상이 있으면 강한 종목이다. 종목, 강한 테마, 강한 재료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지수가 빠지는데 빠지지 않는 종목, 마땅히 내려갈 자리에서 안 내려간 종목은 오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거래대금도 하루가 지났다고 잘 빠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강한 테마는 이제 시장의 관심이 얼마나 지속되는가. 그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막 초전도치 해가지고 영정사진 있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초전도체가 이제 그런 랠리가 생겨가지고 요즘 엄청난 상승장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2차 전지 랠리 같은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막 한 달, 두 달, 세 달 올라가는 게 기본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주 동안 이게 지속되는 것도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2주 동안 지속되는 테마는 진짜 강한 테마이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요거는 일주일 동안 지속된 테마다. 이건 3거래일 동안 흥했었던 테마다. 이거는 하루짜리 테마다. 요런 거를 잘 기억을 하시거나 기록을 하시면은 나중에 또 비슷한 테마가 있을 때 큰 도움이 되겠죠. 시장 관심이 얼마나 지속되니까 이것도 많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에 대한 이론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지금 일본 불매 운동이 계속 되고 있는데 반일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엄청 강하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일본 거를 안 산다면 그럼 한국 걸 많이 살 수 있겠죠?
거기 중에서 대표적인 테마가 밥솥, 쿠쿠. 쿠쿠가 있었고,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들이 뭐 당연히 칭따오 많이 먹겠지만은 칭따오 많이 먹을 수 있는데 한국 술을 마신다. 그러면은 갈 수 있는 섹터도 있죠. 주정 섹터도 갈 수 있고 뭐 맥주 파는 곳도 갈 수 있고 여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굉장히 반일에 대한 이제 오염수 방류에 대한 테마가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면은 여기까지 수급이 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런 테마를 입체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이제 매매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밥솥이요? 밥솥 2일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네, 굉장하죠. 이렇게 보면은 쿠쿠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상장했을 때 말고 이때도 거래 대금이 1681억 1681억이었고 이때는 859억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졌죠. 유통 비율이 22%니까 600억, 1200억 거의 1200억? 1500억짜리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정도로 많이 터졌고 쿠쿠홈시스 같은 경우도 이제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죠. 298억 그러니까 300억 가까이 터졌는데 5천억이 30%니까 1500억짜리 종목인데 1500억 중에서 300억이 터졌다. 이때도 많이 터졌는데 이때는 음봉으로 터졌네요. 거래대금 381억으로 터졌고 이때도 음봉으로 터졌고 계속 음봉으로 맞고 계속 빠지다가 여기서 계속 빠지다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터졌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능성 있는 곳은 이런 갭이죠, 갭. 이런 갭에서 사면은 괜찮은 자리가 될 수 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역대급으로 낮은 자리에서 안전한 자리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이 수급을 쫓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되기도 해요. 일일천하가 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변동성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험한 게 딱 보면 거래량이 갑자기 확 줄잖아요. 이렇게 줄는 거. 이런 게 되게 안 좋거든요. 이런 게. 제가 싫어하는 패턴. 이렇게 엄청나게 팍 뜨고 나서 이게 빨간색이 급등선인데 급등선을 이렇게 해서 반등을 살짝 하고 급등선에서 반등을 살짝 주고 계속 빠져버리죠. 계속 빠지다가 여기까지 빠지고 다시 지금 여기서 살짝 올라갔을 때 살짝 올라간 척 하다가 여기에서 빠져버리고 만약에서 이런 데서 샀다라고 하면은 위에서 팔았으면 좋겠는데 밑에서 애매하게 샀다 하면은 이런 곳에서 겨우 사야 이제 겨우겨우 이런 데서 익절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네, 요럴 때 이제 여기서 이렇게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빠졌는데 안 오른다고 하면서 여기에서 가즈하면서 여기서 살 수 있죠. 이렇게 빠진 데서 이제 반등할 때 사는 사람들이 이런 데서 사는 게 아니고 요런 데서 사요, 보통. 이런 데서 사고 계속 빠지고 여기까지 손절 못 하고 갖고 있고 단일가에서 다 던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보면은 거래 대금이 얼마나 터졌는지 볼까요?
5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2억도 안 터졌네. 2억도 안 터졌어. 분봉으로 2억도 안 터진 봉입니다, 이게. 보통 분봉으로 적어도 20억 정도는 터져야 좀 이제 급등을 할 자격이 있구나. 막 그렇게 보는데 2억도 안 터졌어요. 아무튼 이런 단타 하신 분들은 아무리 이런 좋은 지표가 있어도 거래량 빠지면은 답이 없다. 거래량이 이렇게 알록달록 할 때 이 선의 의미는 강해집니다. 아무튼 요 정도 하고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궁금하신 점 없으시면은 오늘 왕초보 수업은 여,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왕초보라고 하기에 좀 너무 깊은 걸 알려드린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공부하시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니까 보시고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보들이 안 들어서 고수반 그런 거 있잖아요. 스타크래프트 막 이게 왕초보만 해놓고 딱 들어가니까 엄청 고수 있고